자, 현재 우리는 죄형법정제의 파생적 원칙 가운데 소급표 금지 원칙을 보고 있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은 형법 1조 1항을 근거로 하는데 1조 1항은 판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례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상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이때 이제 행위십니다. 요때 판례에 따르면 어떤 A라는 행위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사는 갑을 이제 범죄로 기소했고, 어디 현재 재판을 받고 계세요. 재판시인데, 근데 이 재판을 하는 법관이 판례의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A라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으로 판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아닌데 재판 시의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유리하게 변경됐습니까? 불리하게 변경됐습니까? 죄가 안 되던 것이 죄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불리하죠. 그래서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를 행위 시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이 경우에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논점이 되는 겁니다. 학설이 상당히 많은데 첫째 소급표 부정설이 있습니다. 소급표 부정설, 즉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를 행위 시에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급표를 부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1조 1항은 판례 변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1조 1항을 에서 그 조문의 표현보다도 무엇을 중시하자는 겁니까? 죄형법정제의 이념과 취지를 중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도 법률 못지않게 현실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이때 행위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한 신뢰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판례를 신뢰했으니까 그 행위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나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신뢰이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이익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1조 1항이 판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도 법 못지않게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음에 이때 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신뢰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이 그 소표 부정설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바로 소표 부정설의 논거입니다. 자, 이 키워드를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한번 해봅시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소표 부정설 첫째 논거 뭡니까? 사실상의 구속력. 이거 키워드입니다. 그 소표 부정설의 첫째 줄에 나오는 사실상의 구속력. 자, 보세요. 지금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1조 1항은 판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고 1조 1항은 법률의 소표만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판례는 뭡니까?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 못지않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아니지만 형식으로 법은 아니지만 법 못지않은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 논거예요. 첫째 논거. 그래서 사실상의 구속력. 이것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죄형법정주의 현대사금의 죄형법정주의 어떤 이념 뭡니까? 법치국가 원리고 법치국가 원리의 이념은 또 뭡니까? 신뢰이익 보호죠. 신뢰이익 보호. 그래서 법적 안정성 보장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는 어떤 이익을 갖고 있습니까? 행위 당시의 판례를 신뢰하고 나의 행위는 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신뢰이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장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조 1항이 판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법 못지않은 구속력을 갖고 있고 또 죄형법정 이념상 취지상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표를 인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어제 언더라인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키워드 중심으로 표시하셔야 된다는데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사실상의 구속력, 두 번째가 신뢰 보호. 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만 딱 줄을 쳐 두시면 여러분이 내일 형법 2차 시험을 본다. 오늘 뭐 하면 됩니까? 목차하고 키워드만 딱 풀 것이 하면 딱 생각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채점자 입장에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문제 가운데 판례 변경과 소표 금지 원칙이 나왔다. 솔직히 채점자가 다 읽어줄까요? 문장을? 다 읽어주지 않습니다. 읽어주지 않아요. 읽을 수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채점자 입장이 돼야 됩니다, 진짜. 지금 이제 채점자들이 채점을 지금 시작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2차 시험 응시자가 거의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5,000매의 답안을 채점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 내용이 뭐 재미있는 겁니까? 전혀 재미없는 거죠. 그렇죠? 재미없는 내용을 5,000번 읽어야 돼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소설 한번 5,000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돌아버립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노래 5,000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진짜 완전히 뭐 진짜 돌아버리죠. 그렇죠? 재미있는 영화 5,000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죠. 지겹죠. 아주 그냥. 그렇죠? 그게 채점자 입장입니다. 일단 채점은 매우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짜증스럽고 화나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게 채점입니다. 또 시간상으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채점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답안지 쭉 이렇게 넘겨봅니다. 안 읽어요. 그래 읽는 겁니다. 근데 뭘 볼까요? 역시 목차가 키워드만 봐요. 채점자들도. 그래서 문장이 좀 어설프고 혹시 뭐 문장이 뭐 잘못된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딱 볼 때 소변 부정설이 돼 있고 뭐 사실상의 구성력이란 말도 써 있고 그다음에 뭐 법적 안정성, 신뢰, 이익 뭐 이런 거 나와있다면 이 학생은 아는 거죠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문장 표현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뭐 문맥상으로 어색하다고 할지라도 이 학생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 점수를 안 주겠어요? 주죠. 그죠? 이런 말은 없고, 눈을 찍어봐도 없고, 근데 괜히 말은 잔뜩 써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실상 구성이라는 말도 없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도 없고, 신뢰이익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 학생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하면서 채점자를 속이려고 답안지만 채우고 있는 거죠. 점수 안 줍니다. 그렇죠? 문장을 뭐 많이 썼다고 점수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채점자 입장이 되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점자 정말 짜증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또 채점하는데 이거 한여름에 하지 않습니까? 더 짜증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장마철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짜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답안을 딱 보는 순간 답안이 한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글씨 얘기 많이 해요. 글씨 얘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글씨를 잘 쓴 답안과 엉망으로 쓴 답안 점수 차이 납니다. 나요. 사람인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께서 뭐 연애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휘갈겨 쓴 글과 사랑한다고 휘갈겨 쓴 글과 정말 정성 들여서 사랑한다고 쓴 글 전달되는 의미는 다를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글씨가 중요한 건 바로 전달되는 의미가 무게가 달라요. 어떤 진지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글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편집 능력도 중요합니다. 편집 능력. 자, 제가 어제 요래대 말씀드리면서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했다 그랬죠. 여러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답안. 채점자가 볼 때 한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편집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편집하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건 평소도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답안을 채점자가 딱 봤을 때 목차하고 키워드가 눈에 딱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신경 써서 그냥 막 써보세요. 짜증납니다. 내용적으로 아무리 옳은 것이 있어도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런 점도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제 답안지 1번주의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수험생들이 그걸 잊고 살아요. 결국 자기의 어떤 목표는 답안지 한 장에서 좌우되는데 아니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항상. 그렇죠? 언제나 답안지와 연결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을 봐도 자 이건 내가 답안지 어떻게 옮길까? 예를 들면 판례 변경 소표 금지원칙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긍정설, 부정설 이거 갖다가 따로 번호를 달아서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우리 교재처럼 그냥 쭉 이어서 쓰는 게 좋을까? 연구해야 됩니다. 스스로. 따라서 뭡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판례 변경 소표 금지 원칙이 작은 문자로 나왔다면 따로 목차 달지 말고 그냥 문장 중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거 큰 문자로 나왔다면 뭡니까? 목차를 따로 달아주면서 1번, 2번, 3번에 따라주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험을 보고 어떤 겨냥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답안지 한 장이 나의 어떤 목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항상 초점은 답안지에다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소벽 부정설. 제가 키워드를 찾는 방법,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상의 구성력, 신뢰익 요 두 가지 정도만 딱 줄치면 다른 거 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만 딱 훑어보면 이 내용 딱 기억난다는 거죠. 그 점을 주의해야 되고 이게 우리 다들 입장인데 그다음에 소벽 긍정설을 봅시다. 소벽 긍정설.
소급적 긍정설은 뭡니까? 불리한 판례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소급적 금지 원칙이 판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논구를 한번 여기서 골라봅시다. 보시면 헌법 제13조 1항과 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1항은 재정법을 통한 소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1조 1항 해석했는데 법률의 소표를 금지하고 있었죠. 그렇죠?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말이 뭐였습니까? 행위시의 법률, 그 재정법의 소표를 금지한다는 말이죠. 근데 판례는 뭡니까? 법률이 아니다. 재정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표시한다면 재정법. 이건 딱 표시하면 됩니다. 이건 딱 봐도 나중에 알죠? 1조 1항은 재정법, 법률에 대한 소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이건 판례지, 안 되지. 이렇게 금방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는 법원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대법원께서는 선행 판례 기동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하면 앞에 판례가 뒤에 판례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판례는 앞에 판례와 다른 해석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까 변경된 판례를 얼마든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판례 기속력 거기다 줄 쳐주면 되겠죠. 또 세 번째 논가 뭐냐? 법관은 법 해석을 본질적 임무로 한다는 겁니다. 즉 법관은 법의 해석을 임무로 하는데 이 해석이 시대 상황과 사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은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더 나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뭡니까? 판례는 언제나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해석이라면 그 나은 해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급적 긍정설, 다시 말하면 소급적 금지 원칙 적용 부정설의 중요한 논거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지차고 원형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소급적 긍정설과 같아요. 자, 소급적 긍정설은 처벌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불리한 판례를 소급적에서 처벌하자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유죄 판결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위 다소리는 소급적 부정설은 처벌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처벌하지 말자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죄 판결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금지 차고 원형설은 뭐냐? 기본적으로 소급 긍정설과 같습니다. 근데 소급 긍정설은 불리한 판례를 소급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금지 차고 원형설은 소급표가 인정되지만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하자는 겁니다. 자, 불리한 판례를 소급 적용하면은 유죄 판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금지차고 원형설은 그러나 무죄 판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왜 무죄 판결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자, 금지차고라는 형법 16조의 규정을 원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행위 당시의 판례를 신뢰했어요. 행위 당시 판례에 따라서 자신이가 재판 시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자,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를 금지차고라고 말합니다. 이 금지차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 규정을 원용하자는 거죠. 그 사람을 행위 당시에 판례를 믿었다는 소리는 자신이가 적법하다고 믿었다는 소리고 이 적법하다고 믿었다는 소리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소리고 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금지차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금지차고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믿었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조각해서 무죄를 인정하자는 게 금지차고 원형설입니다. 근데 금지차고 원형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비판이 가해지는가 하면 판례를 착오한 것을 금지차고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형법 16조는 금지차고에 관한 규정인데 이 16조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해야 금지차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은 법령이 아니라 판례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차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이 금지차고 원형설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판례는 판례지 법률이 아니다. 그런 비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견해가 이분설인데 이 판례 변경을 둘로 나누자는 입장입니다. 첫째, 판례 변경이 법적 견해 변경 때문인 경우.
자, 법적 견해가 달라져서 판례가 변경된 경우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법의 변경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의 변경과 마찬가지니까 법의 변경에 대해서 적용되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소급표가 부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판례 변경이 법적 견해 변경 때문이 아니라 객관이 법 상황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한 법의 해석의 변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된다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분설의 입장인데 근데 이분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판례 변경이 법적 견해의 변경 때문일 때는 법률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보자는 건데, 근데 법관이 법률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없죠. 법률의 변경은 입법자가 하는 거지 법관이 하는 게 아니죠. 법관은 해석자일 뿐이지 법관이 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견해 뭡니까? 법관에 의한 법률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소급표 긍정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소급표를 긍정하자. 불리한 판례를 소급적에서 처벌하자는 거죠. 뭡니까?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죄형법 정제 이념과 취지를 강조한다면 다수설처럼 소급표를 부정하는 견해가 옳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설을 비판할 때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내가 1조1항 조문의 형식적 표현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죄형법 정제 이념과 취지를 중시할 것이냐 그 입장을 취한 다음에 그 한 가지 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소급표 부정설 다돌인데 이 부정설은 또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는 법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1조1항은 법률의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판례는 법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례는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해서 적용되는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건 우리 헌법 조문에 반한다. 이런 비판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어떤 결론이냐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각설의 논거하고 비판점들을 여러분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문제하고 요즘의 1차 시험 문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과거에는 다수설, 통설의 태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다설이 뭐냐? 그래서 1차 시험의 경우는 소설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옛날 그 문제의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수설로 다설과 동일한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출제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논거를 쭉 나열해놓고 다음 중 뭐 소급표 부정설의 논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또 그다음에 비판을 쭉 나열해놓고 다음 중 소급표 긍정설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따라서 뭡니까? 소설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그에 대한 비판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판 쪽도 이 어느 설에 대한 비판인지 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야만 그런 문제에 틀리지 않고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비판도 이해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소급표 부정설에 입장해서 비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소급표 부정설은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요? 판례는 법률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급표 긍정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금시하고 원형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금지착오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설에 대해서 뭡니까? 법관이 법률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비판점들 어느 설에 대한 비판인지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자, 판례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 25페이지에 기울어진 아파트 사건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N개발 주택 소도 건축기장의 가만 위회사의 대표이사의 의뢰 포괄적 위임에 따라 아파트 건축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아파트 공사의 시공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시공의 순서와 방법을 그르쳐 아파트가 기울어졌다.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뭐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것을 보니까 고층 아파트인 것 같은데 고층 아파트가 기울어졌다. 거기서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살 겁니다. 뭐 기울어졌다고 해서 이게 뭐 피사의 사타처럼 세계적인 뭐 유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구건축법 제51조는 위와 같은 경우에 법인 이외에 건축주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플랜은 건축주를 법인의 대표자로 해석하다가 위 사건에서는 건축주 이외에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하여 종래 해석을 변경하였다. 이 경우 벌칙 규정에 의해서 갑을 처벌할 수 있는가? 자,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등장인물들을 한번 추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분석할 때 일단 행위자가 누구냐, 또 그다음에 행위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된다고 했죠. 자,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첫째, N개발 주식회사가 나옵니다. 뭡니까? 법인이죠. 그 다음에 회사 대표이사가 나옵니다. 을이라는 대표이사. 그리고 이제 갑이라는 그 건축공사의 현장 소장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이 사건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현장 소장 갑이죠. 그래서 갑이 이제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뭐 N개발도 위반한 것 없고 뭐 대표자도 위반한 것이 없어요. 근데 현장 소장만 공사 방법을 잘못해가지고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갑이 처벌이 돼야 되는데 처벌의 근거가 필요하겠죠. 뭡니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밑에 건축법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 규정이 나와 있고 양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분석을 해봅시다. 이 벌칙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갑이 그 벌칙 규정이나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만 갑은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아무리 잘못해들자도 이 갑에 대해서 벌칙 규정과 양벌 규정이 적용 안 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과연 갑을 벌칙 규정이나 양벌 규정에서 처벌할 수 있는가? 조문을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54조 1항 벌칙 규정을 보세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제5조 제1항 보면 제31조, 제39조 뭐 등 규정에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벌칙 규정은 누구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까? 건축주죠. 건축주. 그래서 벌칙 규정을 아무나 다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건축주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데 법조문이 친절하게 가로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일 때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본다고 또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벌칙 규정을 이 N개발과 을과 갑 가운데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까? 대표이사 을이죠. 그렇죠. 을이 대표이사니까. 그래서 벌칙 규정은 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지 진짜 아파트를 잘못 지은 갑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란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벌칙 규정에 의해서는 갑을 처벌할 수 없어요. 진짜 잘못한 것은 갑인데 벌칙 규정이 갑에게 적용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갑은 건축주도 아니고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양벌 규정이 있는데 그 양벌 규정을 봅시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줄 때는 행위자를 벌한 후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해도 각 번제의 벌금형을 과한다. 쉽게 말해서 이 양벌 규정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까? 배후에 있는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는 법인이 처벌되는 겁니다. 그 양벌 규정에서는 이제 N개발이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역시 뭡니까? 갑은 양벌 규정의 적용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전 판례는 갑은 무죄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왜? 아빠도 진짜 잘못 지었고 잘못했지만, 진짜 잘못한 건 갑이지만, 지금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갑에게는 벌칙 규정과 양벌 규정이 적용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종전 판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겠죠. 좀 이상하죠? 할 수 없어요. 이게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죄가 뭡니까? 어떤 행위가 죄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갑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갑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분석해 본다면 행위시의 판례에 따르면 이건 죄가 아닙니다. 갑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자, 즉 갑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자, 판례의 변경을 통해서 갑행위가 죄가 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어요. 지금 뭐냐? 이 벌칙 규정이 갑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은 건축주가 아니고 대표자도 아닌데 어떻게 벌칙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까? 그 근거가 필요하겠죠. 죄형 법정죄 원칙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성문의 법문에 따른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를 우리 판례는 어디서 찾았을까요? 양벌 규정 속에서 찾았습니다. 자, 밑에 양벌 규정 다시 보세요. 제가 이제 거기 고딕으로 표시해놨는데 양벌 규정 속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행위자를 벌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위자를 벌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행위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대법원은 실제 위반 행위자를 말한다라고 해석했어요. 자, 그래서 행위자를 벌한다는 표현이 있죠, 거기. 그렇죠? 그럼 뭡니까? 실제 행위자를 벌한다는 표현에 의해서 실제 위반 행위자인 이 현장 소장에게도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을 처벌할 수 있다고, 갑을 벌칙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해석은 어떤 해석입니까? 뭡니까? 지금 판례가 지금 어떻게 변경된 거죠? 행위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죄가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재판지의 판례에 따르면 죄가 되는 것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죠. 그래서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를 소급 적용해서 갑을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가 이제 소벽 금지 원칙을 들고 나왔겠죠. 그래서 판례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다. 그래서 죄형법정죄 소급적 금지 원칙상 이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를 행위시에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갑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요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판결 요지 가운데 두 번째 요지를 보세요. 자, 형사처벌에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구건축법 제57조에 관한 판례 변경을 그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이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소급 금지 원칙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법률이 변경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판례는 뭐라는 겁니까? 이건 판례 변경이지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의 변경이 아니니까 법률의 변경에 대해서 적용되는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니까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유죄 판결을 갑에게 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소급표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유죄 판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판례 논거는 뭐라고요? 1조 1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소급표 긍정설 가운데 첫째 논거가 뭐였습니까? 재정법. 그렇죠? 근데 판례는 재정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조 1항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판례는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일지라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어제 또 하나의 논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법인 쪽에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판례가 법인 쪽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때 가서 여기서 또 하나의 논점이 있는데 그걸 이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판례 변경에 대해서만 설명 범위를 좁히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판례 그 요지도 꼼꼼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변경이 아니라는 게 판례의 논거죠. 그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련된 논점들은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논점이죠. 보완점은 두 번째 소송법 규정, 세 번째가 판례. 그렇죠? 이건 전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또 특히 2차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논점들이니까 학설과 또 논거와 그에 대한 비판점들을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우리는 주행법정제의 파생적 원칙을 보고 있는데, 자, 세 번째 파생적 원칙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형법은 범죄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두 가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무엇이 범죄인가가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성 요건의 명확성이고, 또 하나가 뭐냐? 형사 제재, 즉 형벌과 보완 처분의 종류와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와 형, 이걸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게 바로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명확한 규정일까요? 일반 국민들이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명확한 규정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법조문을 읽어보고 이거 도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알 수 없다면 뭡니까? 그 조문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그 조문은 죄형법정지 위반으로서 위헌이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가를 읽어서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하나 등장하는 문제가 어떤 일반 조항이나 이제 규범적 개념의 사용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 음란죄 같은 경우에서 음란성이라는 개념, 뭐가 음란한 겁니까? 규범적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음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솔직히 명확하지 않아요. 조선시대에서의 음란성 개념하고 현대에서의 음란성 개념은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한 이것은 사회의 변동과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약간은 애매한 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명확성의 원칙은 그런 규범적 개념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도리어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형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범적 개념의 사용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규범적 개념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사건에는 탄력적 적용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 그런 점을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확한가 명확하지 않은가의 판단 기준은 뭐가 될까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이 범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구별 기준이 되는 겁니다. 조문을 읽어봐서 무엇을 금지하는지 도저히 예견할 수 없다면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예견이 가능하다면 명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이에 대해서 판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결론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명확하다고 봤고 또 어떤 것을 명확하지 않다고 봤는지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잠깐 보기로 합시다. 첫째 판례 보시면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풍조,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명확합니까? 물론 도박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기타 범죄가 뭡니까? 기타 범죄. 명확하지 않죠? 범위가 명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선량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또 뭡니까? 명확하지 않죠. 따라서 뭡니까? 이 구성 요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전합적 판결을 통해서 이건 무효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에서 가정의례 참뜻. 가정의례 참뜻이 뭡니까?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죠. 이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합리적인 범위는 도대체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명확합니까? 역시 명확하지 않죠. 역시 판례는 전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이고 무효라고 판시를 한 사건들입니다. 자, 세 번째 판례가 좀 중요한데 봅시다. 이게 이제 일간지의 스포츠문과도 실렸던 만화와 관련된 이제 판례단인데, 자, 봅시다.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자, 음란성을 명확합니까? 명확하다는 게 헌법재판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음란성을 해석에 의해서 그 범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음란성이라는 개념은 명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잔인성. 이건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잔인성. 잔인하다. 글쎄요. 어떤 게 잔인한 것일까요? 그렇죠?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판례가 본 것이고, 또 하나가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 이거 이제 불량 만화라는 소리인데,
불량만화의 범위가 명확합니까?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봤어요. 판례가. 그래서 범죄 충동이라는 것도 애매하고 또 불량만화라는 것도 매우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음란성은 명확하다고 봤지만 잔인성, 또 범죄 충동, 불량만화 등의 개념을 불명확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판례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 판례 내용 자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이제 고딕으로 강조해 놓은 그 표현들, 그 문구, 요 문구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은가, 결론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역시 결론도 역시 법원의 결론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것도 때로는 명확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명확한 것을 또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판례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결론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판례의 그 전체 요지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 문구, 고딕으로 표현된 문구와 결론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쭉 읽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명확성 원칙은 그 구성 요건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제재의 명확성도 요구합니다. 근데 제재는 형벌과 보완 처분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형벌의 명확성 문제, 또 이제 보완 처분의 명확성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거론되는 것이 이제, 그 부정기형과 부정기 보완 처분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부정기형과 부정기 보완 처분의 문제를 보기 전에, 거의 판례 용구 하나 보기로 합시다. 마산시대 발포 교사 사건입니다. 자, 오래된 사건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수점의 마산 시민들이 투석을 하면서 개표장인 마산시청 앞 50m 지점까지 밀어닥치자 마산 경찰서장이 이르는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인 갑에게, 자, 갑은 검사죠. 마산지청장이니까 검사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제 검사한테 영감 야단났습니다. 요때는 이제 검사나 법관들을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영감. 뭐 지금은 그런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뭐 법관이나 검사를 영감이라고 불렀던 그런 시작이 있었습니다. 영감이 야단났습니다. 이게 존칭입니다. 존칭. 야단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일단 역풍으로 술 먹었고 하면서 다급하게 묻자, 갑은, 자, 갑이란 영감은, 빨갱이 같은 놈들 쏴버려 라고 말하여 우리에게 시군육의 사례를 교사했으나 이런 일을 거절하였다. 갑의 죄책은 뭐냐? 이 검사의 죄책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갑이 뭐라 그랬죠? 쏴버려 그랬어요. 뭡니까? 죽여버려 그런 거죠. 뭡니까? 살인을 교사한 겁니다. 근데 을은 뭐라 그랬죠? 그거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 뭡니까? 을은 살인의 의사를 갖지 않았다는 거죠. 살인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비록 살인을 결의했지만 을이 사람은 살인을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가 나중에 교사범 쪽에 가서 배웁니다만 실패한 교사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교사. 자, 여기서 교사라는 것은 뭐냐면 범죄 의사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 의사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근데 을은 못하겠다 그랬어요. 뭡니까? 살인의 의사를 갖지 않았죠. 그래서 갑은 을로 하여금 살인의 의사를 갖도록 하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실패한 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실패한 교사는 이제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면, 그 내용은 우리 형법 31조 사망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처벌하냐? 그 교사한 사람을 교사한 범죄 예비 음모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한 범죄 예비 음모로 이제 갑은 처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죄형법정지의 원칙상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사안에서 그 조문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경우는 형법상의 살인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만들어진 특별법인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자, 밑에 그 조문이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5조 1항은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동적 제2항은 제1항의 예비 의무와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의 경우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상의
살인 예비 음모가 됩니다. 자, 살인 예비 음모가 되는데, 거기 살인 예비 음모를 어떻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걸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 그 규정 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지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자, 죄형법정지는 두 가지를 법으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죠. 첫째가 뭡니까? 그것이 범죄인가 아닌가. 자, 가벌성의 의무를 법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 뭐죠? 형벌도 법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형벌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첫째 뭡니까? 형벌의 종류를 법으로 정해야 되고, 또 하나 뭡니까? 형벌의 정도, 범위죠. 이 범위도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이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란 특별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 예비 음모가 범죄가 된다는 건 명백히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처벌한다. 뭡니까? 형벌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고, 형벌의 범위도 전혀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벌한다고만 했지 어떤 종류의 형벌로 처벌할 것인지 어떤 범위로 처벌할 것인지를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상의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니까 그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은 위헌이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예요. 그럼 갑을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없죠.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무효니까 갑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당시 특별법이 좀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자들이 그 처벌 규정에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빼먹은 겁니다. 그래서 명백히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법자도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만 더 설명해 봅시다. 거기 봅니다. 그 동조 2항을 다시 보세요. 제1항에 예비 음모와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고 되는데, 그래서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미수를 처벌한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무효일까요? 이건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 이건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서 무효예요. 그러나 미수를 처벌한다. 이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왜 그런 다른 결론이 나오는가? 이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형법상 예비 음모하고 자 미수 일단 그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그 형의 문제, 이걸 좀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 음모의 경우에는 우리 형법이 일단 예비 음모가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형법 각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 음모에 대해서 어떤 형으로 처벌할 것인가도 역시 각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각칙 속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수는 다릅니다. 미수는 이 예비 음모를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미수를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즉 미수가 죄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각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미수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형의 문제는 총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칙에. 그래서 미수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장애 미수는 형법 25조란 총칙 규정에 따라서 기수범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고, 중지 미수는 26조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감면하고 총칙에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서 미수를 처벌한다. 그건 뭡니까? 바로 각칙 규정이에요. 각칙. 그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뭡니까? 죄는 각칙에 규정하고 있고 형은 총칙의 규정이 이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죄형법정지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도 규정했고 형벌의 종류와 범위도 총칙에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죄형법정지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비음은 뭡니까? 전부 각칙에 규정해야 되는데 죄는 규정했지만 형을 규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은 죄형법정지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 의무를 처벌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지 위반이지만 미수를 처벌한다는 표현은 죄형법정지 위반이 아니라는 거, 그 이유를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그 명확성의 원칙을 보고 있고 제재의 명확성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논점이 되는 것이 부정기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부정기형이라는 것은 그 형기가 즉 형량이 형의 선고 시에는 결정되지 않고 이 형의 집행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또 부정경은 절대적 부정경이 있고 상대적 부정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절대적 부정경이라는 것은 장기와 단기를 전혀 정하지 않은 형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관이 형벌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 경우죠. 자, 징역인데 장기가 얼마나 전입니까? 안 정해져. 그럼 한이 또 얼마나 전입니까? 안 정해져. 뭡니까? 이거는 형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죄형법정지 위반이 되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됩니다. 조심해야 될 내용인데 여기서 상대적 부정기형이라는 것은 형기의 상한을 정하거나 또는 상과 한을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나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상대적이죠. 범위를 정했죠. 이것은 허용이 되는데 허용되는 근거는 뭘까요? 자, 이것은 뭡니까? 피고인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이 형의 선고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1년만 지나면은 피고인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년 이상 2년 이하니까 1년만 지나면 피고인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어떤 노력을 할까요? 한마디로 자기가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주 성실하게 수용 생활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지시에도 잘 따르고 그래야만 빨리 석방되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이런 그 상대적 부정기형은 바로 교정교육의 효과를 도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이 빨리 석방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정교육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소년법 60조에는 이런 상대적 부정기형을 명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만 금지되고 상대적인 것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기 보완 처분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서와 부정설이 있고 다수 선언 부정기 보완 처분은 이것은 그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사회보법상의 치료 감호 기간은 절대적 부정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보호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대체 입법으로서 치료감호법이 새로 제정되는데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 기간은 상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15년 또는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을 이유로 하는 치료감호는 상한이 15년이고 약물 중독을 이유로 하는 치료감호는 상한이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부정경은 치료감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치료감호법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상한의 제한이 있게 됐다는 거,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파생적 원칙으로서 유추 적용 금지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출제가 좀 자주 되는 부분이에요. 판례도 상당히 많고 판례를 또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유추 해석이 뭐냐 물어봅시다. 이 유추 적용 금지 원칙 또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란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봅시다. 어떤 법률이 있고 이 법률은 A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A란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은 A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A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A는 아닌데 A하고 아주 비슷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A-라는 게 있어요. 그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그 A-라는 행위가 발생해버리면 자, 법을 적용하는 사람은 어떤 충동을 받게 될까요? 비슷하니까 A에 관한 이 법률을 A-에게도 적용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법률을 끌어다가 행위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슷하다고 해서 적용하는 거, 비슷하다고 해서 적용하는 게 이게 뭡니까? 유추해석이고 유추적용입니다.
그래서 A-와 비슷한 A에 관한 법률을 끌어다가 A-를 처벌하는 거. 이게 유추해서이고, 이건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 허용될 수 없죠? 일단 뭡니까? A에 관한 A를 금지하는 법률을 A-에게 적용하는 것은 가벌성의 확장을 초래하게 되죠. 이 가벌성의 확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형벌권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국민에게 불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제 파생적 원칙은 금지를 하는 건데 뭘 금지합니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를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추해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이건 무죄가 되는 거지 A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유죄로 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를 볼까요? 그럼 업무상 비밀 누설죄 얘기가 나오는데 업무상 비밀 누설죄 주체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의 비밀 누설을 형법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변호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아닌 변호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아닌 변호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데 그럼 변호사 아닌 변호인이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때 여러분의 법관이라면 이런 충동을 받게 될 겁니다. 뭐 변호사나 또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쨌건 변호이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면 변호사에 관한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규정을 변호사 아닌 변호인에게도 적용하고 싶어집니다. 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처벌하기 위한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규정을 변호사 아닌 변호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유추해석이고 허용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는 예가 있는데 그 자전거 문제죠. 자동차 불법 사용죄라는 죄가 있는데 자동차 불법 사용죄 객체는 4가지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선박, 그다음에 항공기, 그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뭡니까? 오토바이죠. 그렇죠? 근데 원동기가 안 달린 자전거. 이게 일반적인 자전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자전거에 대해서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해석이 됩니까? 역시 비슷하다고 해서 적용하는 불리한 유추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 객체는 오토바이로 제한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자전거는 원동기가 달리지 않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객체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리한 유추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거죠? 뭐 불리하니까 금지된다. 그건 너무 이제 피상적인 근거고, 우리가 2가지 점에서 우리가 그 금지의 근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법률, A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률은 누가 만든 겁니까? 국회가 만든 거죠. 그래서 국회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서 A라는 행위는 범죄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추 해석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A에 관한 규정을 법관은 A-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A-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국회는 A를 범죄로 규정했지 A-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추 해석을 허용한다면 법관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국회에서 금지하지 않은 A-까지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국회가 입법하지 않은 A-를 법관이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관에 의한 법 창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절대로 A-가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구하고 유추해석이 허용된다면 법관이 A-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관에 의한 법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국회가 하는 거지 법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추해석은 바로 법관에 의한 법률 제정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또 하나의 형법적 근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있어요. 자, 명확성의 원칙이 뭡니까? 무엇이 범죄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A가 범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A가 범죄다 명확히 규정했는데 만약 유체득이 허용된다면 뭡니까? A-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유체득이 허용되면 A-도 범죄될 수 있고 그럼 국회가 명확하게 제정할 의미가 있게 됩니까? 없는 거죠. 명확하게 제정할 필요가 뭐죠? 왜? 법관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명확성의 원칙은 그 반면으로 뭘 요구하느냐? 유추 해석의 금지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명확하게 인정한 그 범위 안에서만 법관이 해석을 해야지 그걸 벗어난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은 유추 해석을 금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추 해석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밑에 판례 하나 보기로 하죠. 판례 연구에서 백소령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해안초도 야간 상병 가면 군단에서 온 백소령이라고 사칭하며 갑자기 상황실에 들어온 을이 상황실 총기대에 거치어 있던 총기를 어깨에 매면서 해안수사를 가야 하는데 여기는 간첩도 오고 위험하니 실탄을 좀 달라고 하자. 을이 소속이나 직책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탄약고 열쇠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탄약을 건네줬다. 여기서 백소령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짜 군인입니다. 어디서 이제 군복을 구해서 입고 갑자기 해안초도 상황실에 불쑥 들어온 겁니다. 그 상황실에 이제 갑이라는 이제 사병이 이제 상황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뭐 갔다 오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그 말단 부대에서 소령이라는 계급은 대단히 높은 계급입니다. 정말 감히 그 앞에서 숨도 못 쉴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그래서 소령이 딱 들어와서 하니까 일단 상병이 일단 경례를 아마 했겠죠. 충성하고 경례했겠죠. 그리고 소령이 다른 사람은 굉장히 또 아마 위압적인 자세를 취해줄 겁니다. 그래서 군단에서 왔다 이렇게 한 겁니다. 군단 상급 부대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위에 위축이 되겠죠. 상급 부대에서 왔다면 더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야 실탄 좀 줘 그러는 겁니다. 이 병사가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탄약 열쇠를 열고 실탄을 꺼내서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가짜 군인이고 그 실탄 갖고 사라졌고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하고 실탄 갖고 와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 검찰관이 이 갑이라는 상병을 문제 삼은 겁니다. 너 실탄을 잃어버렸네? 그래서 군용물 분실죄로 공소제기했어요. 군용물 분실죄. 과연 이게 분실이냐? 생각해 봅시다. 자, 군용물 분실죄에서 분실의 의미를 우리가 분석을 해 봅시다. 분실. 첫째가 뭡니까? 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군용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상실 이런 요소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잃어버릴 때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실의 의미는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상실한다. 이것이 분실의 개념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실을 하면 가장 안타까워하는 물건의 1번이 뭡니까? 핸드폰이죠. 그렇죠? 핸드폰. 고가고, 여러분이 거기다 많은 주소 입력도 해놨고,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 분실의 의미가 뭡니까? 일단 핸드폰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나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이게 분실의 개념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병의 입장에서 그 실탄에 대한 행위를 분실인가를 한번 봅시다. 일단 실탄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의사에 반해서 그 실탄에 대해서 점유를 상실했나요? 의사에 반하지 않았죠. 왜냐? 자기가 실탄을 집어서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누구한테 줘놓고 분실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근데 이 병사는 실탄을 집어서 줬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의사에 의했다는 거죠. 의사에 의해서 실탄을 집어서 줬다는 겁니다. 그 양자를 비교해 본다면 점유를 상실했다는 점은 완전히 같아요. 그러나 의사에 반했느냐 아니면 의사에 반하지 않느냐 요 점에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은 구형물을 분실한 것이 아니라 단지 편취당했을 뿐입니다. 속아서 점유를 상실했을 뿐입니다. 편취당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분실과 이 편취가 지금 완전히 같아요? 같지 않죠. 뭐 같은 측면도 있지만 완전히 같지 않고 비슷할 뿐입니다. 즉 편취는 A가 아니라 A-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실에 관한 규정을 이 편취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슨 해석이 되는 겁니까? 유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명을 군형물 분실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상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판례고 그 2번 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요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고딕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꼭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보고 있는데, 자,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도 금지가 됩니다.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도 금지되는데, 자,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란 말이 뭡니까? 유리한 사유를 좁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자, 유리한 사유를 좁게 해석하면 유리해집니까? 불리해집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불리한 유추 해석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우리 다솔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하나 보기로 하죠. 밑에 자수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가 실제로 출마한 일로부터 95년 3월 25일부터 같은 해 6월 14일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금 780만 원을 교부받은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도피하여 같은 해 9월 25일자로 기소 중지되었는데 같은 해 10월 23일 감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다. 자수한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범죄가 이미 이제 발각이 됐죠. 발각된 이후에 지금 자진 출두를 한 겁니다. 요걸 이제 자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 원심은 자수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뭐냐? 범행 발각 전에 자진 출두하는 것이 자수고, 발각 후에 자진 출두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다. 이렇게 원심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갑은 발각된 이후에 자진 출두했으니까 자수한 것이 아니라고 원심은 봤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자수하는 게 아니라고 원심을 해석해서 형을 감경할 수도 없고 면제할 수도 없다고 원심은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 자수의 일상적 의미는 뭐냐면 발각 전후를 분하고 자진해서 출두한다는 것이 일상적 의미입니다. 이게 자수의 일반적 의미예요. 자, 그래서 발각 전후를 분하고 자진해서 출두한다는 게 자수의 일상적 의미인데 이 원심은 자수라는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겁니까? 좁게 해석한 겁니까? 좁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자수는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입니까? 불리한 사유입니까? 자수를 하면 형이 감경되기도 하고 때로는 면제되기도 합니다. 유리한 사유죠. 근데 유리한 사유를 원심은 좁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해석입니까?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고, 결국 유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유리해집니까? 불리해집니까? 불리해지죠. 결국 뭡니까? 이건 불리한 유추 해석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원심 해석은 불리한 유추 해석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의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 자수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각 전후를 불문하고 자진 출두했다면 이거 자수한 것으로 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원심의 해석은 유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한 것이고 그런 해석은 불리한 유추 해석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수 의견에서 그 고딕법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위법성의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 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해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바, 이는 가능한 문화의 의미를 넘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유추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 법정의 파생 원칙인 유추에서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자, 뭡니까?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유리한 사유들의 목록입니다. 그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청동되면 첫째, 위법성 조각 사유가 나오죠. 자, 위법성이 조각되면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위법성이 부정되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유리한 사유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범위를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거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두 번째가 책임 조각 사유입니다. 역시 책임이 조각돼도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 조각 사유를 불리하게 좁게 해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그다음에 소추 조건. 아까 친고죄도 고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역시 이것도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유추 해석하는 거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추 조건이 소송법적인 조건이긴 합니다만 우리 판례가 불리한 유추 해석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법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됩니다. 원칙으로. 그러나 우리 판례는 소추 조건이라는 소송법적 조건에 대해서도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처벌 조각 사유인 형 면제 사유. 차수는 형을 감경하기도 하고 면제하기도 하죠. 형이 면제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죠. 역시 이 유리한 형 면제 사유에 불리한 유추 해석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항목들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위법성 조각 사유, 둘째 책임 조각 사유, 셋째 소추 조건, 넷째 형 면제 사유.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종합재 판결이고, 이러한 다수 견해를 반대하는 소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형법의 경우에는 소수 의견까지 묻는 문제가 출제한 적이 없긴 한데요. 여러분 이제 헌법을 공부할 때는 소수 의견까지도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형법도 출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일지라도 그것도 읽어두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도 신경을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우리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보고 있는데, 모든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것만 금지되는 겁니다. 원칙으로. 따라서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이 됩니다. 유리한 유추해석 허용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송법 규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허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죄용법 정지는 실체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절차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법 규정은 불리한 유추해석도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추조건. 그렇죠? 소추조건. 소추조건은 이것은 결국 행위의 가벌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소송법적인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체법적인 조건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판례도 인정했지만 우리 학자들도 소추조건을 불리하게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해를 할 게, 형법상의 개념이 다른 법의 개념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형법상의 개념이 다른 민법의 개념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형법은 유추 해석이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법은 유추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뭡니까? 형법상의 개념이 다른 법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다른 법이 유추 해석을 허용한다면, 형법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실제로 유추 해석을 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 소유물을 객체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결국 타인 소유냐 자기 소유냐를 판단을 해야 절도냐 아니냐가 판단되는데 이 소유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민법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을 민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민법은 유추해석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민법상으로 유추해석이 허용되니까 뭡니까? 이 타인 소유의 범위가 민법의 유추해석에 따라서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형법상의 개념이 유추 해석이 허용되는 사법에 의존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사법상의 유추 해석의 범위가 형법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하지만 유추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도 이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유추 해석은 금지됩니다. 왜 금지되죠?
분리하니까 금지하는 것이고, 법관에 의한 법 창조가 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고, 또 명확성 원칙은 반면으로서 또 유추 해석을 금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 해석과 구별돼야 될 해석 방법 가운데 확장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해석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유추 해석은 금지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허용되는 확장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 해석의 한계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 통설 판례는 어의의 최대한의 한계라는 경계선을 들고 나옵니다. 자, 어의의 최대한 한계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보통의 의미는 이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최대한 넓게 해석하면은 이 정도가 되는데, 자, 요 범위 안에 들어간 해석이 바로 확장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의의 최대한의 한계 아닌 해석, 이게 확장 해석이고, 근데 어의의 최대한 한계를 벗어난 해석, 이것이 유추 해석이고,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의의 최대한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 본다면 어떤 단어의 최대한의 한계 안에 있는 말이 확장 해석이고, 그걸 벗어난 해석은 유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강도죄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강도죄. 자, 일단 폭행을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항을, 억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탈취하는 겁니다. 이제 강도죄 전형적인 어떤 진행 과정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을한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자, 수면제를 먹였고, 깊은 잠에 빠졌겠죠. 자, 깊은 잠에 빠졌고, 그 상태에서 지갑을 꺼내서 달아났어요. 탈취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경우를. 자, 통설 판례는 이것도 강도라고 해석을 하죠. 그럼 뭡니까? 수면제를 먹이는 것도 강도죄의 폭행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행은 뭡니까? 사람을 뭐 때리거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수면제를 먹이는 건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폭행이라고 해석하죠? 이거 바로 목적론적 해석인데, 자, 강도는 결국 뭐냐면 폭행이라는 어떤 힘의 행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해놓고 그 억압된 상태에서 물건을 뺏어가는 게 강도입니다. 근데 수면제를 사용해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버리면 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반항이 억압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잠이 들었으니까 반항은 완벽하게 억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결국 강도죄라는 것이 반항 억압을 이용해서 물건을 뺏어가는 죄니까 이런 강도죄의 어떤 목적과 어떤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수면제를 먹이는 것도 폭행과 마찬가지로 반항 억압의 수단이니까 수면제를 먹이는 것도 폭행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바로 확장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은 때리는 거지만 그러나 강도죄의 어떤 취지를 목적론적으로 고려해 본다면은 결국 수면제도 반항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고 결국 폭행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폭행으로 봐서 강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고 이것은 허용되는 확장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어의의 최대 한계 안에 있는 해석이 허용되는 확장 해석이고 그걸 벗어나는 것이 금지되는 유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판례 표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밑에 사과나무 사건이 있는데 그 판결 요지에서 후단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주행법정의 원칙상 금지는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판례는 유추 해석도 금지하고 있고 확장 해석도 금지된다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 통설은 확장 해석은 허용되고 유추 해석은 금지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통설 입장입니다. 근데 판례는 유추 해석뿐만 아니라 확장 해석까지 금지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판례하고 통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근데 판례는 다만 유추 해석과 확장 해석을 동일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용어의 표현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통설은 확장 해석을 허용된다고 보고 있지만 판례는 확장 해석이라는 용어와 유추 해석이라는 용어를 구별 안 합니다. 구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 해석과 해석도 유추 해석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 용어 사용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는 객관식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이로써 객관식 문제에서 지문에 확장 해석은 금지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X입니까? 뭡니까? 자, 통설에 따르면 X죠. 그럼 통설은 확장 해석을 허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판례의함이라는 문제 속에 판례의함이라는 표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왜? 판례는 어쨌든 확장 해석도 금지된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그 문제를 통해서 통설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판례에 의할 것인지 잘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 사과나무 사건이 있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우리가 이건 다음 시간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판례 정리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 범위 안에서 간단히 좀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판례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유체적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 반하지 않는 경우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5개 쭉 질문상으로 내려놓고 다음 중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는, 반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판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결론 중심으로 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추 해석은 뭐냐? A에 관한 규정을 A-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거죠. 근데 이 판례를 분석할 때는 무엇이 A고 무엇이 A-냐? 그거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백두령 사건 같은 경우는 분실, 편취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실이 A고 편취는 A-고. 그렇죠? 그래서 분실에 관한 규정을 편취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 해석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안 속에서, 판례 속에서 A가 무엇이고 A-가 뭐냐,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판례, 35페이지 첫 번째 판례 봅시다. 이거 이제 나중에 통화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건 무엇이 A냐? 통용이 A입니다. 통용. 이게 A인데, 그럼 무엇이 A-냐?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 자, 이게 A-입니다. 통용되는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 우리가 통용이 된다는 것과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통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건 개념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통용된다고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통화를 통용되는 통화로 보는 것을 불리한 유추해석이 된다는 그러한 판례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상세히 분석하게 하고요. 그 두 번째 이제 판례를 봅시다. 거기서 이제 무엇이 이제 A냐? 두 번째 고딕입니다. 의뢰는 각각 진료기록부, 조단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차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된다. 자, 상세한 기록. 이게 이제 A입니다. 이 사람은 뭘 했느냐? 그 위에 그 고딕이 나오는데 그게 A-인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어요. 허위 작성. 요게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 허위로 작성했다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겠죠. 그러나 상세하게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과 진정한 내용을 기록해야 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허위 작성했다고 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불리한 유추 해석이 된다는 게 판례의 테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3번은 뭐냐? 무엇이 A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A고 무엇이 A-냐? 농협동조합 임원의 선거가 A-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등에 관한 선거법 규정을 농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역시 불리한 유추 해석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네 번째에서는 A가 뭐냐? 자기가 생성한 주민등록번호가 A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성한 주민등록번호가 A고 그 무엇이 A-냐? 타인이 생성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어쨌건 허위로 생성된 것이 아니면 비슷하지만
자기가 생성한 것이냐 아니면 타인이 생성한 것이냐는 차이가 나는 거죠. 비슷하지만 역시 완전히 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이걸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 5번은 뭐냐? 뭐가 A냐? 공정증서 원본이 A입니다. 원본. 그럼 무엇이 A-냐? 공정증서 정본입니다. 정본. 그래서 정본은 원본은 아니죠. 원본은 아니지만 내용은 원본과 같아요. 그럼 어쨌건 원본은 아닙니다. 그럼 역시 뭡니까? 정본을 원본과 비슷하다고 해서 원본에 관한 규정을 정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유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상으로 여기까지만 정리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내일 나머지 내용을 뚝뚝 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A와 A-만 정리하시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쭉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재형법정지는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되는군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내일, 나머지 내용 더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